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 보니 쇼펜하우어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돈은 진실을 확인하는 창이라고요. 인생에 있어서 나의 적과 동지를 판별하고 진정한 친구를 구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고 말입니다. 비록 속물적인 방법일 수도 있지만요. 돈은 존재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만 활용하기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다른 가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가족에게, 친구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거나 혹은 빌려줄 일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저는 1년 전쯤 이 돈과 관련해서 미처 몰랐던 진실을 확인하고 인간의 민낯을 생생히 목격하게 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돈의 가치가 사람마다 다르듯이 양심의 가치도 사람마다 각자 다를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고요.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가끔씩 저와 동생을 앉혀두고 당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곤 하셨어요. 가난한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아버지는 어린 시절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춥고 배고픈 시간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래의 처자식만큼은 절대 고생하지 않게 해주고 싶다고 늘 다짐하셨다고 해요. 그때 돈이 없어서 김치 하나로 밥을 드신 이야기나 어쩌다 얻은 계란을 너무 아껴 먹으려다가 상해서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들을 들으면 거짓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놀랐었던 기억도 납니다. 이 가난의 대를 끊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하셨던 할머니는 길거리에서 파전을 구워 팔며 어려운 형편에도 아버지와 고모들의 대학 학비를 대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할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좋은 대학 그리고 좋은 회사에도 들어가게 되셨다고요. 어쨌든 그런 아버지 덕분에 저와 제 남동생은 돈 때문에 못 해본 게 없다 싶을 만큼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인터넷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너무 잘 살지는 못해도 적어도 먹는 것, 입는 것부터 시작해 공부하는 동안은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요. 집안도 화목했고요. 인꼬부부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큰 소리 나는 법 한 번 없이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사이가 좋으셨던 부모님 사이에서 저와 남동생 모두 별다른 굴곡 없이 평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랐던 저는 우리 부모님처럼 평생 서로만 바라보면서 아들, 딸 낳고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왔었고요. 그리고 평범이라는 저의 그 소박한 소망이 사실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너 요즘 연애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냐? 사업은 무슨, 나 전 남친이랑 헤어진 이후로 무슨 저주라도 받은 것 같아. 남자친구는커녕 썸으로 진행해볼 아는 남자 사람조차 없다. 너네 회사에 남자들 바글바글 한다며. 그 이후에 제 인생도 평범 그 자체였습니다. 학창시절에는 남들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고 그 후로는 적당히 학점 관리를 하면서 적당히 연애도 하고요. 과외 아르바이트를 빡세게 해서 모은 돈으로 남들 다 가는 어학연수도 가봤고 해외여행도 2-3번쯤 다녀왔죠. 대학교 4학년부터는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고3 이후로 제 인생에서 아마 제일 열심히 살았던 순간들일 거예요. 운이 좋아서 직무와 관련된 해외 인턴에 합격했고 다녀와서는 원하던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해서는 회사 업무를 배우고 특유의 사내 분위기에 적응하느라 한동안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도 연애의 끈은 놓지 않았죠.
바쁘다고 차이기도 하고 피곤한 나머지 데이트할 기력이 없어 헤어지기도 하고 정말 온갖 다채로운 이유로 만남 것도 이별을 반복하면서도요. 차차 연차가 쌓여 이제 반복되는 프로젝트 정도는 획기적으로 시간을 단축해가며 일할 수 있을 때가 되자 제게는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결혼할 남자가 없다는 불안감이요. 회사에 남자가 많으면 뭘 하겠냐? 사내 연애는 함부로 했다가 헤어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둘 중에 하나는 퇴사해야 돼. 사랑과 직장 둘 중에 하나만 잃으면 안 되겠니? 사내 연애는 비밀로라도 할 게 못 된다. 하긴 선미도 몰래 사내 연애하고 헤어졌는데 몇 달 뒤에 전 남친이 새 여자 만나서 결혼한답시고 부서에 돌리는 청첩장 받았다고 하잖아. 와, 진짜 그런 일이 있다고? 그 남자 양심은 어디로 갔대? 그러니까 소름이 돋는다 진짜. 30대에 접어들자 주변 친구들에게서 하나둘 청첩장이 날아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저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저의 어릴 적 수건처럼 평범한 결혼을 완성하려면 적당한 나이에 적당한 사람을 만나 지금쯤 결혼을 위한 연애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어야 하는데 말이죠. 연애의 마무리는커녕 눈 씻고 찾아봐도 연애의 시작조차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거기다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라는 연애의 모토를 버리지도 못해서 결혼정보회사에 가고 싶지도 않았죠. 30대가 된 주변의 많은 친구들의 연애 장벽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맞선을 보든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든 그것도 아니려면 하다못해 동호회라도 찾아서 가입을 해야 누구라도 만날 텐데 막상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려면 굳이 그렇게까지 싶은 마음이요. 어쨌거나 혼자 늙어 죽지 않으려면 결혼정보회사에 갈 날도 머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이었습니다. 바로 제 대학교 동창 2주 전에 제가 참석한 결혼식의 주인공에게서요. 서희야, 나 어제 신혼여행 갔다 왔어. 결혼식 와줘서 너무 고마워. 야, 고맙기는 무슨. 너 너무 예쁘더라 그날. 신랑도 잘생겼고. 고마워. 나중에 애들끼리 한 번 더 모이자. 참, 그리고 너 혹시 남자친구 없으면 소개팅 나가볼 생각 있어? 어? 갑자기 소개팅? 그날 결혼식장에서 우리 신랑 친구가 너보고 소개시켜달라고 했다더라고. 신랑 얘기로는 성격도 괜찮고 키도 크다고 하고 그 사람도 전자회사 연구원이라고 하더라? 결혼식장에서 신부 친구랑 잘 됐다는 건 남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죠. 그날따라 화장이 잘 됐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찮은 사람이니까 부담 없이 만나보기나 하라는 친구의 권유에 저는 간단한 신상 정보와 연락처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분에게서는 그날 저녁에 바로 연락이 왔고 우리는 돌아오는 토요일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남초 회사의 연구원이라고 하면 딱 드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공대 군대 전자회사로 이어진 그런 느낌. 마침 제가 다니는 회사가 그분의 경쟁업체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저희 회사 연구원들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크게 기대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갔죠. 한서희 씨죠? 유강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약속 장소에서 만난 남자는 정말 이 자리에 나오게 해준 친구에게 절이라도 하고 싶을 만큼 제 스타일이었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얼굴을 따지는 사람이었나 싶어서 스스로 당황스러울 만큼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격은 더 좋았습니다. 식사, 카페, 산책으로 이어지는 제법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대화의 공백이 없을 만큼 우리는 잘 맞았죠. 다행히 상대도 저를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고 말했고요.
그로부터 두 번의 만남을 더 가진 이후에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취미생활도 관심사도 비슷했어요. 거기다 직장인에게 회사 생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같은 직종의 회사를 다녀서 그런지 회사에서 생긴 고민거리를 얘기해도 정말 찰떡처럼 잘 알아듣고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주말에 만나는 저와의 데이트에도 언제나 최선을 다했죠. 잦은 야근으로 아무리 피곤해도 데이트 일정을 플랜 B까지 세워서 올 정도로 열성적이었고요.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그야말로 부족한 게 없다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왜 아직도 여자친구가 없었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렇게 별다른 트러블 없이 서로 잘 만나오던 관계에 제동이 걸린 건 우리가 사귀게 된 지 6개월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우리 만난 지 이제 겨우 반년 됐어. 벌써 결혼한다는 게 말이 돼? 왜 말이 안 돼? 20대도 아니고 우리 나이 정도에 만나면 드문 일도 아니잖아. 내 친척형은 선본 지 3달 만에 상견례하고 결혼도 했어. 연애 기간 동안 최초로 생긴 갈등의 원인은 바로 남자친구가 결혼을 서두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물론 제 주변에도 결혼 전제로 만나서 몇 달 만에 결혼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도 나이가 나이이니만큼 20대보다는 다소 빠른 템포로 관계가 진전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더구나 요즘은 결혼한 부부 중에서 절반이나 이혼을 한다고 하니 더욱 신중하고 싶었죠. 그렇다고 몇 년씩 만나보는 건 아니라도 조금 더 시일을 두고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6개월은 아직 서로를 알아가기에는 짧은 시간인 것 같아. 결혼한 뒤에 서로의 인생을 어떻게 꾸려나갈지도 천천히 의논하면서 맞춰봐야 하고. 미안한데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저는 남자친구를 어렵게 설득했어요. 처음에는 계속 고집을 피우던 그 사람도 나중에는 결국 제 거절을 받아들였죠. 어차피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니 어느 한쪽이 원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었지만요. 대신 저희는 결혼을 염두에 두고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만남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단히 특별한 걸 한 건 아니었고 그냥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의 집안이나 개인사, 인생의 계획 같은 것들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 정도였지만요. 그렇게 저희는 또 반년쯤을 더 만나던 때였습니다. 알겠다고요. 제가 잘 얘기해 볼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어느 순간부터 남자친구는 부쩍 데이트를 하는 도중에 걸려온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피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제가 넘겨다 본 액정 화면 속의 발신자는 대부분 어머니였어요. 처음에는 가족끼리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보다 싶어서 몇 번 모른 척 했죠. 하지만 그런 일이 잦아지자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집에 무슨 일 있어? 어머님 계속 전화 오시는 것 같은데. 봤어? 별건 아니고. 뭔데? 많이 곤란한 얘기야? 아니야, 그런 거. 사실 우리 어머니가 자꾸 자기를 보고 싶다고 하셔서 자꾸 한번 집에 데려왔으면 좋겠다고 하시네. 아직은 거기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터라 사실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대답을 망설이자 남자친구는 전혀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면서 저를 꼬셨죠. 그냥 가볍게 놀러가서 차 한잔 마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도 많이 부담스러우면 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덧붙였지만 막상 기대하고 있는 얼굴을 보니 대놓고 거절하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조만간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죠. 그때는 그게 제 패착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어쨌거나 가볍게든 무겁게든
살면서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된 터라 저는 조금 긴장도 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대망의 그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께 드릴 꽃다발을 품에 안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볍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어색하고 긴장됐던 분위기도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어떤 분들이실지 몰라 조금 걱정도 했었는데 다행히 식구들 모두 좋은 분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했던 몇 가지 질문들만 제외하면요. 그래,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다던데 아버지 사업은 좀 잘 되시는 편이에요? 네? 다행히 그런 편이세요. 사실 저는 아버지 일 관련 쪽은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래도 작년대 아버지 사업에는 영 관심이 없나 보네? 아들이 물려받을 생각이라 그런가? 어머니도 참 초면에 뭐 그런 걸 물어보고 그러세요. 어머, 불편했어요? 나는 그냥 별 뜻 없이 한 질문인데. 이건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었어요. 조금 당황스러워하는 저를 보고는 남자친구가 얼른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을 막더라고요. 살짝 불편하긴 했지만 웃으면서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강민이 아버지는 냉동창고 쪽 사업을 하는데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강미한테 얘기는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여보, 그 사진 좀 보여줘봐. 최근 공사에 들어간 거. 있어봐. 안 그래도 지금 찾고 있으니까. 옳지. 여기 있네. 이거 한번 봐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에 식사 자리 내내 조용히 별 말씀이 없으시던 아버님이 제 눈앞에 불쑥 핸드폰을 들이미셨어요. 두박한 손길로 핸드폰을 쓸어 넘기며 사진첩을 보여주셨는데 전부 시공 중이거나 완료된 냉동창고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중에는 마트에서 쓰는 냉동 진열대 같은 것도 있었고요. 아마 과장하지 않고 그날 본 사진이 좋기 100장은 되었을 거예요. 남자친구가 사전에 준 정보와 그날 직접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들은 정보를 취합하자면 아버님은 냉동창고 제작과 설치를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동네에 있는 음식점이나 가정집 등에 설치를 하는 소규모 회사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이 성장하면서 이제는 정부 입찰에 참가하기도 하고 전국 공장과 대형마트 등에도 납품하는 큰 회사로 성장했다고요. 아까 좀 당황스러웠지. 우리 어머니는 무슨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까지 하시나 몰라. 아니야. 자부심 있으시니까 하시는 말씀이시겠지. 우리 아버지도 우리한테 그런 얘기 종종 하셔. 그 이후로 한 30분가량 관련 주제로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회사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말입니다.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들어서인지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건 따로 있었거든요. 그나저나 요즘 딩크니 뭐니 애 안 낳으려는 사람들 많다던데 아가씨도 혹시 그런 건 아니죠? 네, 저는 아기는 낳고 싶습니다. 아기 낳고 일도 계속하고 싶고요. 잘 생각했어요. 우리 집안은 씨가 귀해서 애를 꼭 낳아야 해. 그리고 엄마가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애를 낳아야 건강하다잖아요. 그렇다고 뭐 아가씨가 나이가 많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얼른 결혼해서 하루라도 빨리 애를 낳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요즘은 아기도 혼수에 포함된다는데 결혼 전이라도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네? 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희 지금 당황하잖아요. 얘는 뭘 청색하고 그래. 농담이다 농담. 그리고 내가 뭐 없는 말 했니?
너희 사촌 형수도 속도 위반해서 결혼하고는 지금 애 키우며 잘만 살잖니. 농담이라고 건네시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혼전 임신을 할 생각도 없었을 뿐더러 아직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처음 보는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너무 예상 밖이었거든요. 솔직히 듣기 편한 얘기도 아니었고요. 농담이라고 하시는데 더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기는 했지만요. 그날 얘기는 이후로도 한동안이나 제 머릿속을 맴돌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당장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니 그것만으로 헤어질 이유는 없었어요.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요. 그 뒤로 저희 부모님과도 가볍게 차 한잔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아무런 일 없이 잘 지나갔어요. 부모님도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그렇게 그날의 일들은 해프닝처럼 지나가 서서히 잊혀지는가 싶었죠. 그간 내내 평온하기만 하던 저희 집에 날벼락이 떨어진 건 그해 연말이 되던 때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저희 아버지께서 대장암 3기로 수술을 하게 되셨거든요.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발병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우연히 건강검진을 하면서 발견하게 된 케이스였어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게 암이라지만 갑자기 닥쳐온 일이 가족들에게는 더욱 천청명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소에 전혀 음주나 흡연을 하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주말마다 등산이며 마라톤까지 즐기면서 너무 건강하셨거든요. 그래서 억울하다는 생각마저 들었고요. 병원에서 대장암 3기의 생존율이 50%라는 얘기를 전해들은 뒤로 아버지는 크게 낙담하셨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실망한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었어요. 식구들은 오히려 씩씩하게 그 완치되는 나머지 절반은 꼭 아버지가 될 거라며 돌아가면서 용기를 북돋아드리곤 했죠. 메이저 병원의 유명 교수님을 찾아간 터라 수술 일정은 약 3달 뒤로 잡혔어요. 수술이 너무 늦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었지만 암 기수가 오래될수록 큰 병원에서 수술하는 게 좋다고 들어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차분히 수술 준비를 하면서 살얼음판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모처럼 어머니랑 셋이서 데이트나 하자며 저를 부르셨어요. 연락을 받고 나간 자리에서 아버지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희야, 이 아비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를 모르겠구나. 아버지, 왜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기술 좋아서 대장암 3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친구분도 수술하고 지금 너무 건강하시다면서요. 걱정 마시라니까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게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계속 생각한 건데 이참에 네가 결혼을 하면 어떨까 싶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이요? 저는 이게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싶어 옆에 계시던 어머니를 돌아봤죠. 하지만 두 분이 이미 의논을 끝낸 이야기인지 어머니는 한숨만 내쉬며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네 동생은 아직 만나는 사람도 없고 사내놈이니 어떻게든 알아서 하겠지만 부모한테 딸 자식은 또 다른 느낌이란다. 이 아버지 살아있을 때 네가 시집가서 잘 사는 모습 보고 싶구나. 아버지 이러고 계신데 제가 어떻게 시집을 가요. 그리고 결혼이 그렇게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남자친구도 얼른 결혼하자고 계속 성화라며. 그쪽 집안에서도 좋다고 하셨고 우리 집 사정 얘기하면 그쪽에서도 이해해 주실 거다.
정리가 싫다면 어쩔 수 없지만 네 아버지 마지막 소원이라니 저희 네가 한번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강민이랑도 얘기해보고. 모든 것들이 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암투병도 그랬고 오늘의 이 말씀도요. 남자친구를 사랑했지만 이렇게 등 떠밀려 하는 결혼을 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는데 마냥 모른 척할 수도 없었어요. 저는 며칠간 밤낮을 고민하던 끝에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자친구의 반응은 딱 저의 예상대로였어요. 아버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렇다니까. 말이 안 되지 않아?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당장 결혼을 해? 결혼 준비하는 것도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나는 서희 너만 좋으면 상관없어. 결혼 준비야 지금부터 서두르고 남들 다 하는 것들 똑같이 할 욕심만 조금 줄이면 못할 것도 없지. 안 그래? 남자친구는 뛸 듯이 기뻐하며 자기는 상관없으니 당장 내일이라도 결혼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부모님께는 본인이 알아서 잘 말씀드릴 테니 하나도 걱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도 함께해요. 아버님 마지막 소원이시라는데 안 들어드리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되지 않겠어? 물론 아버님 병이야 당연히 완쾌하시겠지만 우리가 결혼한다고 하면 마음도 편해지셔서 더 빨리 나으시게 될걸? 그 말을 듣자 고맙기도 하고 아직도 이 결혼에 100% 확신이 없는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와 저는 2달 뒤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급하게 잡을 수 있는 예식장이 있을까 걱정했었는데 그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도 이번 일로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요즘은 결혼 직전에 파혼한 커플들이 하도 많아서 1~2달 전에도 예약이 취소된 예식장들이 꽤나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대신 저희들은 결혼식을 하기 전까지 정말 미친 듯이 바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시간을 넉넉히 두고 준비했다면 조금 더 좋은 것. 그러면서도 금액은 저렴한 것 등의 선택지가 있었겠지만 저희는 그런 걸 가릴 처지가 아니었어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상견례를 진행하고 신혼여행지를 골랐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대 중 가능한 날짜에 가능한 드레스 옵션 등등을 선택해서 웨딩 촬영을 했습니다. 신혼여행 전에 회사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 야근은 기본이었고요.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거의 매일 청첩장 모임을 했어요. 천만다행인 건 신혼집을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였어요. 신혼집은 몇 해 전 부모님이 제 명의로 남겨주신 수원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공교롭게도 얼마 전 전세 계약이 끝나서 부동산에 내놓으려던 참이었는데 마침 일이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들어가서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이 와중에 신혼집까지 구해야 했으면 저는 아마 힘들어서 병원에 계신 아버지 옆에 같이 누워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도 퇴근 후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신혼집으로 들어가 청소를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 모두 회사 근처에서 살고 있던 자취방을 정리하고 이곳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인테리어는 급한 대로 생략했지만 자잘하게 손볼 것들이 있어서 거의 매일의 일과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서희야, 평일에 언제 시간 돼? 우리 혼인신고도 하러 가야지. 에어컨 청소업체를 찾느라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제 옆으로 와서 앉은 남자친구가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혼인신고를 미리 하자고? 왜 별로야? 결혼식 후에 하고 싶어? 나는 결혼식하고도 한 2~3년쯤 더 있다가 하려고 했지. 요즘 결혼한다고 해서 바로 혼인신고하는 경우는 잘 없지 않아? 별로인 정도가 아니라 저는 당장 혼인신고를 할 생각이 아예 없었거든요. 거기다
예전에 이 얘기가 한 번 나왔을 때 남자친구는 본인도 동의한다며 고개를 끄덕였기에 저는 이 얘기가 합의된 사항인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무슨 혼인신고를 2, 3년이나 미뤄. 그거야 하도 이혼하는 커플이 많으니까 그런 거지. 우리는 거의 싸울 일도 없잖아. 혼인신고를 하고 이혼하는 커플의 대부분도 자기가 이혼하게 될 줄은 몰랐을걸?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주변에 결혼하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이혼을 하는 친구들도 꽤나 있었거든요. 심지어 해가 갈수록 그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였고요. 이혼을 하게 될 걸 생각하면서 결혼하는 커플은 없다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 모르는 거잖아요. 남자친구와 제가 사귄 기간 동안 싸운 적이 거의 없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서로에게 법적으로 영구하게 기록이 남는 이런 중요한 일을 성급하게 처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날 아직도 못 믿어? 너무한다 진짜. 이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알겠어. 그럼 일단 1년 정도 살아보고 그 후에 다시 생각해보자. 제 거절에 남자친구는 마음이 상한 눈치였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죠. 사실 이런 일은 누구의 말이 꼭 틀리고 맞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가치관이나 성향의 차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애초에 본인도 동의했던 문제에 대해 말을 바꾼 건 남자친구였는데 한동안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된 건 저였습니다. 전혀 다른 문제로 얘기를 나누다가도 가끔씩 너는 나를 못 믿잖아 식의 말을 덧붙이곤 했거든요. 처음에는 많이 서운했구나 싶다가도 그런 식으로 몇 번 듣고 나니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남자친구를 달래가며 기분을 풀어주고는 했습니다. 앞으로 같이 부부로 살기로 약속한 데다 어쨌든 혼인신고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하기로 했으니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평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잖아요. 모든 일이 다 끝이 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제게는 이 결정이 바로 그 순간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죠. 어쨌든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던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는 남편이 된 남자친구와 신혼여행지인 몰디브에서 꿀맛 같은 휴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정도 없이 이렇게 늘어지게 쉬는 게 대체 얼마만인지. 아늑한 리조트에 누워 창밖으로는 끝도 없이 펼쳐진 에메랄드 빛깔의 바다를 보면서 맛있는 조식을 먹다 보니 정말 여기가 천국인가 싶더라고요. 곧 있을 아버지 수술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여기서만큼은 잠깐이라도 아무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보내자 싶어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기로 했죠. 그런데 어머님은 아기를 정말 많이 좋아하시나 봐? 그렇게 걱정 없이 놀다가 문득 드는 생각에 말을 꺼냈죠. 공항에 도착해서 리조트에 가기 전에 양가 어른들께 잠깐 안부 전화를 드렸거든요. 통화를 길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잘 도착했다는 인사를 드릴 겸 정말 짧게 한 통화였죠.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바꿔받자마자 어머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얼른 아기 낳으라는 말씀이요. 웃으면서 전화를 끊긴 했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손주 타령하신 지 꽤 됐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아니, 이상할 것까지는 아닌데 볼 때마다 아기 낳으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나는 그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까지 할 필요 있어? 자식이 결혼했으면 손주 보고 싶은 게 당연하지. 내가 결혼을 좀 늦게 한 편이잖아. 주변에 손주가 있는 친구들은 아기 봐주시면서 그렇게 자랑한다고 하더라고. 그거 보면서 어머니가 많이 부러우셨나 봐. 조금 부담스럽다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니 남편은 정말 대수롭지 않게 듣고 넘기더라고요.
오히려 그 반응을 보자 내가 별것도 아닌 일에 너무 예민했나 싶을 정도였어요. 남편은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며 저를 달랬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본인은 아이를 빨리 낳고 싶다는 말도 잊지 않았어요. 기왕 가질 아이면 어머니 말씀대로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낳아서 키우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면서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의 일들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셨나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괴롭히던 찝찝함의 진실을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래, 어서 오거라. 아이고, 어서 들어와라. 신혼여행은 재미있었니?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네,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 아버님도 별일 없으셨죠? 저희도 너무 재밌게 잘 놀다 왔어요. 재밌었다니 다행이구나. 그래도 많이 피곤했니? 강민이는 살이 좀 빠진 것 같네. 살이 빠지긴요. 거기서 너무 많이 먹어서 더 쪘어요.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 해요. 얘는 일하는 애가 무슨 다이어트니? 그러다 힘들어서 쓰러진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시댁에 도착했더니 한국 사람은 쌀밥을 먹어야 한다며 상다리가 휘어지게 밥상을 차려놓으셨더라고요. 기름진 외국 음식에 질리기도 했던 터라 저희는 일단 식사부터 했습니다. 다만 조금 이상했던 건 저희가 식사를 하는 내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두 분이서 서로 계속 눈짓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 눈치였어요. 슬쩍 남편을 돌아보니 밥 먹느라 정신이 없어서인지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신혼여행지에서 사온 선물도 전해드렸고 다시 내오신 과일을 다 먹을 때쯤이 되어서야 시어머니가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제 눈앞에 가타부타 말도 없이 서류 한 장을 먼저 들이미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어머님? 너 연봉이 얼마쯤 되니? 강민이한테 전해 듣기로는 네가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능력도 있어서 꽤 괜찮게 받는다던데? 네? 시어머니는 제 질문에 대한 대답 대신 당신이 궁금한 질문을 먼저 하셨어요. 저는 갑자기 이게 다 무슨 말씀이신가 싶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난데없이 돈 얘기를 하시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원래 이런 얘기는 당사자에게 직접 묻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 슬쩍 확인하는 거 아니었나요? 저희 부모님도 제 연봉이 얼마냐고 물어보신 적이 없어서 살면서 지금의 남편을 제외하고는 남에게 듣는 첫 질문이었어요. 남편과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 시작하면서 연봉을 전부 오픈했거든요. 사귀기 전에도 같은 업계라 대충 연봉을 알고 있기도 했고요. 성과급인가 뭔가 그것도 잘 나오고 회사의 대출도 잘 나온다면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제 연봉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확인하려고 묻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저는 도대체 이 대화의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어머니가 내민 종이를 확인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다들 난리잖니. 네 시아버지가 요즘 사업이 조금 어려워져서 5억쯤 대출을 받게 됐는데 대출이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구나. 당분간 너희 생활비 빼고 남는 네 월급은 우리 빚 갚는 데 보태거라. 남편과 결혼 전에 생활비는 공동으로 각출하고 남은 월급은 각자 사용하는 데 터치하지 않기로 약속했거든요. 그 얘기를 시어머니께 전해드린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언제는 시아버지의 냉동창고 사업은 경기랑 상관없이 잘 돼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하셔놓고서요. 좀 도와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누가 보면 맡겨놓은 돈 찾아가는 것 마냥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표현을 좀 그렇게 하신 건가? 정말
아버님 사업이 많이 어려워지신 건가 싶은 생각에 저는 일단 먼저 여쭤보기로 했어요. 어머님, 얼마나 보태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력이 되는 대로 많이 보탤 수 있으면 더 좋겠다만 일단 매달 300만 원 정도씩만 보태면 될 것 같구나. 매달 300만 원이요? 정말 기도 안 차더라고요. 남편이나 저나 그래도 대기업 다니면서 못 버는 편은 아니었어요. 집은 이미 장만해서 큰돈 나갈 일도 없으니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신 시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린다 생각하고 좀 보태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원래도 약소하게나마 양가 부모님들께 용돈을 보내드릴 생각도 있었고요. 하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큰 액수를 듣게 되자 정말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제가 입을 다물고 있자 반대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말이 없니? 결혼했으니 너도 이제 당연히 이 집 식구가 된 건데 시부모가 어려우면 빚도 좀 같이 갚을 수도 있는 거 아니니? 들어보니까 대기업 월급에 그 정도는 돈도 아닌 것 같던데. 아무리 대기업 월급이라도 매달 따박따박 300만 원은 누가 들어도 큰 돈 아닌가요? 이 모든 사태가 점점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돌아가자 저는 그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남편을 돌아봤죠. 그런데 이게 웬걸요? 계속 딴청을 피우고 있던 남편은 오히려 당당하게 시어머니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여태껏 사업하시면서도 이렇게 큰 빚을 져본 적은 없어서 좀 부담스러우신가 봐. 요즘 거래처 주문이 줄어서 많이 어렵기도 하고 우리 이제 한 식구인데 부모님이 힘드신데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자식된 도리가 아닌 것 같아. 뭐라고? 지금 진심이야? 우리가 당장 그 돈 없다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 연봉도 점점 오를 거고 월급에서 좀 보태드려도 필요한 거 좀 덜 사고 아껴 쓰고 하면 우리 둘 생활하기에도 충분한 돈이야. 그러니까 그걸 왜 내가 아니라 네가 결정하냐고요. 저는 이 모든 게 몰래카메라가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뜬금없이 대출을 받았으니 빚 갚는데 네 돈을 내놔라 하는 이 순간이요. 그제서야 저에게 그동안 알 수 없는 복잡한 기분을 들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이 결혼에서 탈출하라는 조상님의 신호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전혀 이상한 일도 아니었죠. 만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결혼을 서두르는 것도, 결혼을 결정하고 나서는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재촉해대던 것도, 첫인사를 갔을 때 부모님 사업에 유독 관심을 보이시던 것도요. 이유를 알게 되니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맞춘 것 마냥 모든 게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아시죠? 못된 나무꾼이 선녀의 날개옷을 훔쳐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선녀를 아내로 삼죠. 나중에는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는 날개옷을 돌려주면 안 된다는 경고를 무시해서 결국 비국으로 끝나게 되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저는 이제야 입만 열면 아기를 빨리 낳으라고 하시던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건 혼인신고를 하건 빼도 박도 못하게 법적으로 이 집안 식구가 되게 만드는 게 목표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명확했죠. 이 집은 애초부터 며느리를 들이는 게 아니라 열심히 빚을 갚으며 일해줄 노예가 필요했던 거였어요. 거기까지 생각이 닿자 제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는 눈앞에 놓인 대출 서류와 저를 추궁하듯 노려보고 있는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차례대로 확인했어요. 마지막으로 제 시선이 남편의 얼굴로 향했을 때 우리의 지난 날들이 슬로우 모션처럼 눈앞으로 스쳐 지나가다 마침내 딱 정지 화면으로 바뀌었어요. 비정상적이게도 저의 30년 남짓 인생에서 제일 길었던 순간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네,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운데 두고 보니까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빚도 한 명이 갚는 것보다 둘이서 갚는 게 더 빠르잖아요. 요즘 같은 금리에는 대출이자도 비싼데 할 수 있으면 얼른 돈 모아서 중도 상환하는 게 훨씬 낫죠.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역시 우리 여보 똑똑하다니까. 예, 천만 번 잘 생각했다. 대출받은 그 돈은 딴 데도 아니고 네 시아버지 사업 확정하는 데 쓸 거야. 우리 죽고 나면 나중에 이게 다 너희가 물려받는 거 아니니? 저는 염치도 없이 기뻐하는 남편 눈과 시댁 인간들을 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이런 말씀 어떻게 드릴까 많이 고민했는데 이참에 저도 속 시원히 털어놓을 수 있어서 좋네요. 사실 저도 빚이 있는데 한 10억쯤 되거든요. 뭐라, 10억이라고 했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는 그런 말 없었잖아. 저의 예상대로 제가 빚이 10억이 있다고 하니 뒤집어지더라고요. 못 믿겠다는 눈으로 저를 보는 그 인간들에게 저는 태연히 핸드폰에서 뱅킹 앱을 열어 제가 받은 대출 증거를 보여줬어요. 정확히 10억이 찍힌 현금에 현재는 몇 천만 원 정도 갚아나간 흔적을요. 우리도 아버지 사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뭐. 너무 액수가 커서 말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님. 저희 아버지 말씀이 그깟 10억 돈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급한 불만 좀 끄고 나면 금방 풀릴 거라고요. 어떻게 기가 막혀서 정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 그이랑 저랑 저희 집 빚부터 갚는 게 어떨까 싶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대출 금리가 더 세거든요. 너 지금 제정신이니? 무슨 미친 소리야 진짜. 내가 너랑 그 돈을 왜 갚아? 왜 못 갚아? 결혼했으면 한 식구라며. 우리 아버지 빚이 당신 빚이지 그럼. 힘드신데 나몰라라는 건 자식된 도리가 아니라며. 저는 정말 이유를 모르겠다는 얼굴로 대답했죠. 그날 시댁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당장 이혼하라고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남편 놈은 절 무슨 벌레 보는 듯한 눈빛으로 보면서 당장 이 집에서 꺼지라고 소리를 질렀고요. 이 집에서는 꺼지는데 내 집에서는 당신이 꺼져야 하는 거 알지? 짐 다 내놓을 테니까 내일 중으로 가져가. 그 뒤의 사연은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저희는 바로 이혼을 했고 아버지가 충격을 받으실까 봐 어머니와 함께 수술 때까지 그 사실을 숨겼어요. 혼인신고를 미리 하지 않은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할까요? 그 후로 남편은 치를 떨면서 그렇게 제 욕을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10억 빚은 어떻게 된 거냐고요?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쯤 아버지는 다니시던 회사를 나와 IT 쪽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구상한 사업이 당시에는 다소 생소한 분야였던지라 처음에는 투자금을 받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동안 쌓았던 기술과 인맥, 구상한 아이템이면 자신이 있다고 장담하셨죠. 첫 몇 해에는 생각만큼 풀리지 않아 오히려 사업 전보다 더 생활이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회사로 돌아갈까 하는 고민도 몇 번 하셨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어머니가 응원을 해주셨어요. 조금만 지나면 잘 될 거고 그때까지 필요한 건 인내하라고요. 결국 시간이 흘러 아버지의 사업이 대박이 나면서 투자금도 끌어모았고 그게 선순환이 되어 사업이 확장되어 갔죠. 제가 대학 졸업반일 때 좋은 아파트도 이사를 했고 가족 명의로 작은 건물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그 건물을 제게 넘겨주셨고요. 보여준 대출금은 그 상가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이었죠. 제가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전 남편과 그 집 식구들은 아마 죽을 때까지 모르겠지만요. 다행히 아버지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지금은 항암 치료를 마치고 완쾌 판정을 받으셨죠.
가족들에게 모두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수술 후 이혼 사실을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본인 때문에 그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혼 전제로 연애를 하고 있었으니 아버지가 아니어도 언젠가 닥칠 일이었을 수도 있었겠죠. 오히려 덕분에 저 인간들의 실체를 더 일찍 알게 되어서 하루라도 빨리 털고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일인데 후회를 한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전 지금 퇴사를 하고 아버지 회사로 출근해 사업을 돕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물려받아야 한다고 빨리 들어오길 원하셨는데 그날이 조금 일찍 오게 된 거죠.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저희 식구들에게도 아주 짧은 시간 그 비가 내렸지만 결국은 단단해진 땅에서 더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됐습니다. 저처럼 짧은 비를 맞고 계신 분이 있다면 곧 그 비가 지나가고 더 좋은 일들이 생길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